24살의 미혼모는 결국 아이의 아빠가 남긴 반지를 들고 전당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본 전당포 주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더니 곧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전당포 골목 전체가 검은 벤츠와 고급 세단들로 뒤덮였습니다. 검은 벤츠에서 내린 60대 노인은 반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대체 이 미혼모가 가져온 반지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다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언제나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4살의 미혼모 유정은 4살배기 아들 수민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반지하 방이었어요. 월세는 35만 원, 그나마 이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곳이었죠. 방 한 칸에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겨우 8평 남짓한 공간이 유정과 아들 수민이의 전부였죠. 겨울이면 우풍이 너무 심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왔고 여름이면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아들 수민이는 감기와 폐렴 같은 병치레가 잦았어요. 친구들은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혼모라는 꼬리표가 붙은 순간 모두가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부모님은 더욱 냉혹했어요. 유정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어머니는 울기만 했죠. 부모님은 유정을 집에서 쫓아냈고 이제 내 딸이 아니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유정은 그날 이후 차마 부모님을 뵙지 못했어요. 미혼모 유정의 힘겨운 하루는 오늘도 변함없이 시작되었어요. 통장 잔고는 12만 원, 다음 주 월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했죠. 월세를 내야 하는 날은 왜 이리도 빨리 찾아오는 걸까요? 동사무소에서 지원해주는 쌀포대와 김치만이 유일한 반찬이었죠. 가끔 동네 입구 슈퍼에서 계란을 사서 수민이에게만 한 장씩 구워줬어요. 유정은 그나마 계란은 수민이를 위해 자신은 입도 댈 수 없었어요. 특별히 수민이는 심장병까지 앓고 있어 유정은 가난한 엄마라 수민이에게 항상 미안했습니다. 수민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심실중격 결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아이의 작은 심장은 제대로 뛰지 못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병원에서는 수민이가 유일하게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심장이식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유정은 수술할 엄두도 내지 못했죠. 지금 감당해야 할 수민이의 자잘한 치료비도 버거웠으니까요. 유정은 아들의 심장병 치료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밤낮 없이 일했어요. 오전 시간 동안은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과 불판의 기름때를 완벽히 못 빼면 주인이 싫어했기 때문에 맨손으로 설거지를 해야 하는 유정의 손은 뜨거운 물과 세제 때문에 거칠어져 갈라지고 피가 배어나왔죠. 그리고 오후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전단지 뭉치를 들고 몇 시간씩 거리를 걸어다니며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지도 않고 지나쳤고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단지 한 장당 10원, 1000장을 돌리면 10,000원이었어요. 그 돈들이 수민이의 약값이 되고 밥값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고작 3시간,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는 유정의 몸무게는 어느새 40kg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거칠어진 피부. 24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수척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민이의 상태가 불안정해 언제 응급 상황이 닥칠지 몰라 정식 직장을 구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긴급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수민이의 상태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수민이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새벽 4시 유정은 수민이의 가쁜 숨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정은 벌떡 일어나 수민이에게 달려갔죠. 아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정신 차려. 엄마랑 병원 가자. 유정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빨리 뛰었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유정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주소를 말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마치 10년처럼 느껴졌어요. 유정은 수민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반지하에서 지상까지 그 짧은 계단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수민이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고 동시에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유정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유정은 달리면서도 계속 수민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민아, 엄마 여기 있어. 병원에 갈 거니까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자, 우리 아기.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수민이를 들것에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유정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며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민이의 작은 손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질주했고 수민을 바라보던 유정은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수민이는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심장에 계속 무리가 가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유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술비를 물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답이 돌아왔죠. 유정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부엌의 작은 항아리에 수민의 수술비를 위해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3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유정은 다음 주 월세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정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어요. 의지할 곳 없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죠.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하루 2번, 각 10분씩만 허용되었어요.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민이의 작은 몸에는 온갖 관과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링거. 수민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힘겹게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언제쯤 수민이와 다시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아이의 웃음소리를 이 방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수민이의 친아버지인 지호는 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프로포즈를 한 그 다음 날부터 지훈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가 살던 아파트에 찾아가도 지훈을 만날 수 없었어요. 유정은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려던 바로 그날 지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성인의 실종은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유정은 배가 불러오는 동안에도 지훈을 찾아 헤맸지만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유정에게는 지훈이 프로포즈할 때 건넸던 아름다운 반지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손가락에 끼는 순간부터 유정의 숨을 먹게 할 만큼 찬란했어요. 화이트 골드로 제작된 반지 위에는 3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작은 핑크 다이아몬드들이 꽃잎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비추면 무지개빛 영롱한 광채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죠. 반지의 안쪽에는 섬세한 손글씨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할 그런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 반지는 유정에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지훈과의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자 수민이 아빠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명이었죠. 유정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반지만은 간직하려 했습니다. 밤마다 반지를 꺼내 들여다보며 지훈을 떠올렸어요. 지훈이 무릎을 꿇고 이 반지를 건네던 그날의 떨림, 그의 따뜻했던 손길,
행복으로 가득했던 그 순간들. 반지는 유정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의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수민이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유정은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신청했지만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도 없는 그녀에게 은행은 냉정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손을 벌려봤지만 이미 몇 번 빌렸던 돈도 갚지 못한 상태였죠.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부모님은 여전히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유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반지를 손에 쥐고 울었습니다. 이 반지를 팔면 수민이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훈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잃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새벽까지 고민하던 유정은 결국 결심했죠. 죽은 사람의 추억보다 살아있는 아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요. 유정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어. 잠시만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거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집을 나섰어요. 유정이 찾아간 곳은 동네 뒷골목에 있는 오래된 전당포였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오래된 고급 전자제품들과 귀한 물건들이 가득한 좁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카운터 뒤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전당포를 30년 넘게 운영해온 박노인이었죠. 유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간신히 돈을 벌어 다시 찾으러 오겠다는 말만 겨우 했습니다. 박노인은 반지를 받아들고 확대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어요. 30년 넘게 온갖 귀금속을 다뤄온 그였지만 이런 수준의 보석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커팅은 완벽했고 투명도와 색상은 최고 등급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반지 안쪽에 새겨진 특별한 각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삼보그룹의 상징 마크였어요. 이어질 인연은 반드시 이어지고야 마는 걸까요? 그 많은 전당포 중 유정은 어떻게 박노인의 전당포로 찾아왔던 걸까요? 박노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삼보그룹 천인국 회장의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천 회장은 아직 젊은 팀장이었고 박노인은 그룹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천 회장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직원들을 따뜻하게 대했죠. 박노인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천 회장의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그 은혜를 박노인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이후 박노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전당포를 시작했을 때도 천 회장은 종종 안부를 물었고 두 사람은 4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왔어요. 박노인은 이 반지가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천 회장 집안의 물건일 가능성이 높았죠. 그는 유정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조심스럽게 뒤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천 회장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 보자. 아, 연락처가 있었구나. 떨리는 손으로 천 회장의 개인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회장님, 저 기억하십니까? 박진구입니다. 아이고, 기억하다마다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그런데 박 사장님, 이렇게 오랜만에 무슨 일이십니까?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죠. 특별한 반지를 가진 젊은 여성이 전당포를 찾아왔고 그 반지에 삼보그룹의 각인이 있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천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곧바로 가겠습니다. 유정은 작은 의자에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혹시 반지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수민이를 살릴 수 있는 돈만 받을 수 있기를,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유정의 가슴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바로 삼보그룹 천인국 회장이 결혼할 때 아내에게 선물했던 매우 귀한 반지였습니다. 40년 전 젊은 사업가 천인국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는 아내가 될 여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비싼 보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할 수 있는 의미 깊은 것을 원했죠. 천 회장은 당시 유명한 보석 세공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세공사는 부유층의 보석만을 다루는 장인이었어요. 천 회장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투명도와 광채가 최상급이었고 내부에 어떤 불순물도 없는 완벽한 보석이었습니다. 반지의 안쪽에는 천 회장과 그의 아내의 이니셜이 우아한 필기체로 새겨졌죠. 그리고 그 옆에는 삼보그룹의 상징 마크가 작지만 정교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완성된 반지는 예술품에 가까웠죠. 당시 가격으로 수억 원이 넘는 가치였고 지금은 그 가치가 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천 회장에게 그 반지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의 증표였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인생의 시작을 의미했죠. 결혼식 날 천 회장은 아내의 손가락에 그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그 후 40년 동안 아내는 그 반지를 한시도 손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도 평범한 일상을 보낼 때도 항상 그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있었죠. 그리고 5년 전 어느 날 천 회장의 아들 지우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훈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면 누구든 며느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천 회장과 부인이었어요. 그들의 훌륭한 인격은 사교계와 업계에서도 유명할 정도였죠. 지훈의 어머니는 곧바로 아들을 불러 서재로 갔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벨벳 상자를 꺼냈어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반지는 여전히 처음처럼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들어올리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반지는 내가 네 아버지에게 받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지훈아.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너에게 물려줄 때가 된 것 같아. 엄마 고마워요. 엄마도 유정이 보면 마음에 쏙 들 거예요. 지훈은 이 반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이자 사랑의 상징이라는 것을요.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반지를 유정에게 주고 부모님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평생 유정을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말이죠. 당시 지훈은 삼보그룹의 부사장 취임을 앞두고 있었던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뛰어난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훈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을 항상 존중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죠. 지훈은 유정을 만난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우연히 마주친 순간부터 그는 유정에게 이끌렸어요. 유정의 순수한 미소, 맑은 눈빛, 따뜻한 성격 모든 것이 지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했죠. 유정에게 프로포즈를 결심한 지훈은 유정이 좋아하는 강변공원을 예약했고 꽃다발과 풍선 그리고 촛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귀한 반지를 벨벳 상자에 넣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프로포즈를 하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유정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유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은 그 반지를 유정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유정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지훈과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지훈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유정은 지훈의 휴대전화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유정은 불안했죠.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정은 지훈이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벨을 눌러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유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훈이 사라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녀는 지훈의 회사를 찾아갔지만 경비원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성인의 경우는 실종이 아니라 가출로 처리된다는 대답만 듣게 되었어요. 더욱 절망적인 것은 유정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유정은 손가락에 반지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이 반지가 지훈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죠.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유정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며 힘겹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반지만큼은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지훈의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고 수민이의 아버지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명이었죠. 유정은 밤마다 반지를 꺼내 들여다보며 지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지훈이 왜 사라졌는지 알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전당포 박노인이 전화를 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당포 앞 골목길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고 이어서 두 번째 차의 뒷문이 열리며 60대로 보이는 위험 있는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천인국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서두르는 듯 빠른 걸음으로 전당포 안으로 들어섰죠. 비서실장과 법무팀장, 그리고 경호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전당포 안에서 기다리던 유정은 갑자기 들이닥친 여러 사람들에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 회장의 눈이 유정에게 향했어요. 그는 멈칫했습니다. 눈앞의 젊은 여성은 너무나 수척했고 그녀의 눈가에는 지칠 대로 지친 흔적이 역력했죠.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천 회장에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아니, 이 반지는... 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죠. 5년 전 아내가 아들 지훈에게 건넸던, 그리고 자신이 결혼할 때 아내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천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박 사장님, 이 반지가 어떻게 이곳까지 와 있는 겁니까? 저기 보이는 저 여자가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반지는 잠시만 맡기고 반드시 돈을 벌어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박 노인이 유정이 있는 쪽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천 회장은 가까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유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가씨, 이 반지를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었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소? 유정은 이 상황에 어리둥절해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 회장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유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5년 전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우연히 지훈을 만났던 일,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들, 지훈이 무릎을 꿇고 이 반지를 건네며 프로포즈했던 그날의 일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지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유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유정이 말했습니다. 지훈 씨 아이도 있어요. 나이는 4살이에요. 이름은 정수민이고 지금 심장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요. 곧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3천만 원이나 되는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귀한 반지인 줄은 알지만 이렇게 반지를 잠시 맡기러 왔어요. 유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천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자가 있다는 말이었어요. 지훈의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 회장은 즉시 물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어디 있어? 많이 안 좋습니까? 지금 대한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요. 왜 그러시죠?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지훈이 아버지 되는 사람이요. 유정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수민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들른 전당포에서 지훈의 아버지이자 수민의 친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지훈 씨 아버지이시라고요? 유정은 놀란 눈으로 천 회장만 쳐다보았습니다. 우선 아이 병세가 시급하니 아이한테 가도록 하죠. 그리고 천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병원 중환자실로 출발해. 병원에 도착한 천 회장 일행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친손자가 돈이 없어 수술을 못 받고 있다니. 천 회장은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우리 지훈이는 그렇게 보냈지만 이 아이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의료진을 통해 특별히 잠시 면회가 허용되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수민이었죠. 4살배기 아이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작은 몸에는 여러 개의 의료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천 회장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혈육에 정이 당기는 듯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지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어렸을 때의 눈매, 코의 모양, 입술의 곡선이 그대로 닮아 있었죠. 천 회장은 주치의를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아이의 친할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으니 DNA 검사를 하고 싶다고요. 주치의는 놀라면서도 즉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천 회장의 이름을 모르는 의료진은 없었으니까요. 1시간 후 한국대병원의 유전자 분석 전문의가 급히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먼저 천 회장의 구강점막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전문의는 멸균된 면봉으로 천 회장의 입 안쪽 볼점막을 부드럽게 문질렀어요. 다음은 수민이의 차례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의 샘플을 채취하는 것은 더 조심스러운 작업이었어요. 전문의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민이는 잠들어 있었죠. 전문의는 최대한 아이에게 자극을 주지 않도록 부드럽게 구강점막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수민이는 잠결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어요. 전문의는 2 샘플을 특수 보관 가방에 넣고 조심스럽게 봉인했습니다. 즉시 연구소로 가져가 분석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시하신 것처럼 최우선으로 처리해서 내일 오후까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정은 이 모든 과정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반지를 팔아 수술비를 마련하려던 자신이 이제는 대기업 회장 앞에 서서 DNA 검사를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닥 희망도 생겼습니다. 만약 수민이가 정말 천 회장의 손자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죠. 다음 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천 회장과 유정은 수민이가 있는 중환자실 앞에 의자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얼마 후 천 회장의 비서실장은 DNA 검사 결과지를 들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천 회장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조부와 손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은 99.99%입니다. 천 회장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이더니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정도 그간의 고생이 머릿속을 지나가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민아, 할아버지를 찾았어. 우리 수민이 꼭 살려줄게. 조금만 더 견디자. 2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며 비로소 서로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병원 상담실에 마주 앉은 2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서로의 아픔이 담겨 있었죠. 천 회장은 5년 전 그날 밤 경찰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천 회장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아들이 무사하기를,
심각한 부상만 아니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 영안실로 안내받았을 때 천 회장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죠. 차가운 침대 위에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하게 굳은 아들의 얼굴, 감긴 눈,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가슴. 지훈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말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천 회장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고 괴로워했어요. 아들이 죽은 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꿈속에서 지훈은 항상 도움을 청했지만 천 회장은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천 회장의 아내도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옮겨간 걸까요? 아내는 병을 얻어 2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천 회장은 아내마저 잃으며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저택과 끝없는 외로움뿐이었죠. 천 회장의 삶은 다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잃은 삶이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깊이 위로했습니다. 천 회장과 유정 그리고 수미는 지훈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가 되었죠. 천 회장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기도 했어요. 아들 지훈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핏줄인 손자 수민이가 있다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눈, 아들의 미소가 손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다고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유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천 회장은 유정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유정도 천 회장을 바라보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죠. 5년 동안 홀로 짊어졌던 무게를 이제는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민이에게 할아버지가 생겼고 유정에게는 아버지가 생긴 것이었죠. 천 회장은 수민이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구하고 필요한 모든 치료를 받게 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했어요. 지훈아 보고 있니? 아버지가 맹세하마. 내 아들, 내 손자 수민이.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살려내마. 천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당장 전 세계 심장 이식 은행 리스트 확보해. 미국, 유럽 어디든 상관없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수민이하고 맞는 심장 무조건 찾아내. 천 회장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정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수민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죠.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같은 사람을 잃었으며 같은 아이를 지켜야 하는 운명으로 연결된 두 사람.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될 것이었어요. 한편 천인국 회장의 조카인 천재호는 삼보그룹의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8배 재호는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해외 MBA까지 마친 엘리트였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는 완벽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임직원들 앞에서는 언제나 단정한 미소를 지었고 회의에서는 논리정연한 발표로 박수를 받았죠. 하지만 그 단정한 얼굴 뒤에는 오직 권력과 재산에 대한 집착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재우의 아버지는 천 회장의 친형님이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재우는 어린 시절부터 천 회장의 슬하에서 자랐어요. 천 회장은 조카를 친자식처럼 아꼈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감사함 대신 교묘한 계산만을 키워갔죠. 그는 천 회장에게 아들 지훈 외에는 다른 자식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지훈이만 없으면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우가 삼보그룹에 입사한 후 그의 야망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주요 부서를 거치며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았어요. 뇌물과 협박, 회유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임원은 은밀한 방법으로 제거했고 충성하는 이들에게는 떡고물을 나눠주었죠. 재우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회사 주요 인사들의 약점을 정리한 파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보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던 5년 전 재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천 회장이 아들 지훈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킨다는 것이었어요. 재우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물이 담긴 유리잔을 움켜쥐어 산산조각 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재우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죠. 지훈은 재우보다 더 어렸고 회사 경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친아들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지훈이 후계자 자리를 꿰차게 된 거예요. 재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지훈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이죠. 자신 앞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았죠. 재우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훈의 일상을 파악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간의 관찰 끝에 재우는 완벽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지훈은 한적한 도로를 통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CCTV도 많지 않고 차량 통행도 적은 구간이었습니다. 재우는 뺑소니 사고를 실행할 범죄자를 섭외했습니다. 돈이 궁한 그들은 돈만 주면 못할 짓이 없는 자들이었죠. 재우는 그들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지시했어요. 교통사고처럼 보이게 하되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말이죠. 범죄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수립했고 재우는 그 모든 과정을 지시했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지훈은 약혼녀 유정과의 데이트를 마치고 들뜬 마음으로 차를 몰고 있었어요. 그는 며칠 전 유정에게 어머니의 귀한 반지를 건네며 프로포즈했고 유정은 눈물을 흘리며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지훈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음악을 틀고 흥얼거리며 운전했습니다.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는 대형 SUV가 나타났어요. 지훈은 백미러로 그 차를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차량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고 헤드라이트를 상향등으로 켜서 눈이 부셨죠. 지훈은 차선을 양보하려 했지만 SUV는 방향을 똑같이 바꾸며 따라왔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훈은 속도를 높여 거리를 벌리려 했어요. 하지만 SUV는 더욱 빠르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엄청난 충격과 함께 지훈의 차 뒷범퍼가 강하게 들이받쳤죠.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핸들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차를 제어하려 했어요. 하지만 SUV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충격이 이어졌어요. 마지막 충격은 너무나 강력해서 지훈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맞은편에서 대형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죠. 트럭 운전사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귀청을 찢는 굉음과 함께 두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지훈의 차는 종이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차체는 구겨졌고 유리는 산산조각 났으며 내부는 피로 범벅이 되었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지훈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SUV는 사고 현장을 빠르게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흔적도 없었죠. 현장에 남은 한 대의 CCTV 영상은 해상도가 낮아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었고 범인의 얼굴은 더욱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뺑소니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우는 지훈의 사망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천 회장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죠. 하지만 그 눈물은 한 방울도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재우의 가슴 속에는 오직 승리의 쾌감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삼보그룹은 내 차지가 되었군. 그렇게 5년이 흘렀고 재우는 회사 내에서 더욱더 확고한 지위를 다졌습니다.
천 회장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한동안 회사 일에 손을 놓았고 그 공백을 재우가 메웠죠. 재우는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임원들 사이에서 사실상의 후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재우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더욱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재우의 교활함과 잔인함은 그를 권력의 정점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파멸로 향하는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천인국 회장이 친손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소식은 삼보그룹 임원진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비서실에서 시작된 소문은 각 부서로 빠르게 퍼졌고 곧 회사 전체가 그 이야기로 들썩였어요. 회장님께서 5년 만에 돌아가신 아들의 핏줄을 찾았다는 것, 그것도 내 살배기 손자라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천재우는 본부장 회의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임원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한 내용이었죠. 재우는 표면적으로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내면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재우는 책상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재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5년 전 지훈을 제거한 이후 천 회장에게는 다른 자식이 없었어요. 재우는 자신이 사실상의 후계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 회장의 친손자가 나타난 것이에요. 아무리 재우가 유능하고 회사에 기여를 많이 했어도 한 다리 건너 조카보다는 친손자를 선택할 게 뻔했습니다. 재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밤이 되어도 재우는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죠. 친손자라고. 내 앞길에 방해되는 것들은 가만 놔둬선 안 되지. 제거해야겠군. 지훈이를 제거하고 났더니 방해꾼이 또 나타났군. 성가시게 되었어. 재우는 자신의 생각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5년 전 지훈을 죽였을 때도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끼지 않았어요. 수민이는 더욱 쉬운 대상이었습니다. 겨우 4살배기 아이였고 게다가 심장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죠. 재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어요. 어차피 심장병으로 아픈 아이가 사망하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우는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재우에게는 돈이면 무엇이든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재우는 그중 한 명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병원의 중환자실 배치도와 경비 시스템, CCTV 위치, 근무 교대 시간 등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어요. 며칠 후 재우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그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중환자실은 보안이 삼엄했지만 완벽한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재우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취약한 시간대라는 것을 파악했죠.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이었고 CCTV가 사각지대가 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지훈이를 죽일 때는 다른 사람을 시켰지만 수민이는 자신이 직접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병원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재우는 치밀하게 실행 계획을 짰습니다. 재우는 실행 날짜를 정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칠 것이고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재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표를 향한 집착만이 가득했죠. 어느 화요일 오후 천 회장은 사무실에서 임원 회의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법영상 분석연구소 김 소장님께서 긴급히 통화를 요청하십니다. 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김태준 소장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천 회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어요. 김 소장은 오래전부터 지훈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천 회장과 인연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법영상 분석 전문가로 수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죠. 김 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복원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5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분석이 이제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미제 사건들의 CCTV 영상을 재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천 회장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훈의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하는 예감이 들었어요. 김 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의 사고 현장 영상을 최신 기술로 재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천 회장은 숨을 멎은 듯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김 소장의 다음 말이 들려왔습니다. 5년 전 영상은 해상도가 낮아 범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만 최신 AI 기술로 복원한 결과 가해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뒷좌석에도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얼굴도 식별되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김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이 사실을 믿기 힘들었던 거예요. 천재우 본부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천인국 회장은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어요. 천 회장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우. 자신이 친아들처럼 키운 조카. 지훈의 사촌형. 그가 지훈을 죽인 범인이었다니요. 천 회장은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김 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영상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이것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었습니다. 가의 차량이 지훈의 차를 고의로 여러 번 들이받았고 결국 대형 트럭과 충돌하게 만들었더군요. 모든 증거 자료를 회장님께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영상 분석연구소 소장의 전화가 끊어지고 천인국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창백하게 변해갔어요. 전화를 끄는 천 회장은 책상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천 회장의 눈앞에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경찰의 전화, 병원으로 달려가던 차 안에서의 공포, 영안실에서 마주한 아들의 차가운 얼굴. 지훈은 이미 숨이 끊어진 채 하얗게 식어 있었어요. 한때 그토록 따뜻했던 아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생기 넘치던 얼굴은 죽음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천 회장은 그날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던 기억이 났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빛이 꺼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천 회장의 가슴속에서 거대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슬픔은 곧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였습니다. 천 회장은 재우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재우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을 때 천 회장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최고의 학교에 보냈고 유학 비용도 모두 대주었습니다. 회사에 들어온 후에도 아낌없이 지원했죠. 그런 재우가 자신의 아들을, 그의 사촌 동생을 잔인하게 죽였다니요. 천 회장의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어 책상을 내리쳤어요. 탁!
소리와 함께 책상 위에 물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 회장은 이를 악물었죠. 이빨이 부서질 듯 강하게 깨물었고 턱선이 굳게 드러났습니다. 재우, 내가 그랬구나. 천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고 그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천 회장은 지훈의 죽음을 불운한 사고로만 생각했어요. 뺑소니 범인을 찾기 위해 수억 원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천 회장 곁에는 늘 재우가 있었죠. 재우는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렸고 천 회장이 슬픔에 잠겼을 때 곁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처리하며 천 회장을 도왔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재우의 눈물도 위로도 충성심도 전부 가면이었던 거예요. 천 회장은 자신이 얼마나 우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살인자를 가족처럼 대하고 믿어왔다니, 아들을 죽인 범인에게 회사의 중채까지 맡겼다니요. 천 회장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지훈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웃음은 천 회장의 가슴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천 회장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재우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아들의 원수를 갚아야 했고 재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천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는 평생 기업인으로 살아오며 냉철한 판단력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능력을 재우를 파멸시키는데 쏟아부을 작정이었죠. 천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오자 천 회장은 냉정한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당장 법무팀장과 경호팀장을 즉시 소집해, 그리고 이 일은 특히 천재우 본부장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진행하도록 해. 비서실장은 천 회장의 무서운 표정을 보고 긴장했지만 즉시 움직였죠. 곧 법무팀장과 경호팀장이 도착했습니다. 천 회장은 그들에게 천재우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살피고 보고하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천 회장에게는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손자 수민이를 지켜내는 것이었죠. 천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재우가 지훈을 죽인 이유는 명백했어요. 후계자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민이의 존재는 재우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수민이는 천 회장의 친손자이고 정당한 후계자였습니다. 재우의 입장에서 수민이는 5년 전의 지훈과 똑같은 장애물이라 여기겠죠. 천 회장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우가 수민이를 노릴 것이 분명했어요. 한번 살인을 저지른 자는 다시 저지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수민이는 병약한 4살배기 아이였죠. 천 회장은 즉시 경호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수민이를 24시간 보호하고 재우의 모든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명령했어요. 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지훈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수민이만큼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재우를 완전히 파멸시켜 아들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천 회장의 얼굴에는 냉혹한 결의가 새겨져 있었어요.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르자 재우의 수상한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의 보고서가 천 회장의 책상 위에 쌓여갔어요. 재우는 회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시간에 병원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 주변을 서너 바퀴 돌며 주차장과 출입구를 살폈죠. 어느 날 밤에는 병원 맞은편 카페에 앉아 중환자실이 있는 건물을 오랫동안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도 포착되었습니다. 재우는 수상한 인물과 접촉했어요. 경호원들이 조사한 결과 그 인물은 병원의 경비 직원이었습니다. 재우는 그 남자를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불러내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었죠. 경호원들은 멀리서 망원 렌즈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에는 재우가 경비 직원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천 회장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우는 정말로 수민이를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지훈을 죽였던 것처럼 천 회장의 손자까지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천 회장은 다시 지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중얼거렸어요. 지훈아, 애비가 네 아들을 꼭 지켜낼게. 그리고 너의 원수도 반드시 갚아주마. 천 회장의 눈빛에는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은 이제 분노로, 분노는 복수심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는 냉철하게 재우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재우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증거로 남기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체포하게 만들 것이었죠. 천 회장은 경호팀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치밀한 작전을 지시했어요. 재우에게 수민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라고 말했습니다. 재우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재우가 범행을 시도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체포할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천 회장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점검했어요. 실수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재우를 확실하게 제거해야 했고 수민이는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내야 했죠. 천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불꽃 같은 의지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천인국 회장은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그는 경호팀장과 함께 병원의 모든 동선을 확인했어요. 천재우의 동선을 녹화할 CCTV가 설치될 위치, 경호원들의 배치, 경찰의 대기 장소까지 세세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천 회장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손자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가장 먼저 수민이를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천재우가 눈치챌 수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극비리에 진행된 작전이었죠. 중환자실 의료진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했습니다. 수민이는 특수 제작된 이동식 중환자 침대에 조심스럽게 옮겨졌어요. 아이의 작은 몸에 연결된 모든 의료 장비들이 함께 이동했고 전담 의료진 3명이 수민이를 호위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병원 반대편동의 특별병실로 수민이를 옮겼죠. 그곳은 VIP 전용 구역으로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습니다. 천 회장은 직접 그 병실을 방문해 수민이를 확인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잠들어 있는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작고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민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죠. 천 회장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지훈이의 핏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수민이를 옮긴 원래 병실에는 치밀한 함정이 설치되었습니다. 우선 수민이와 비슷한 체구의 마네킹을 침대에 눕혔어요. 담요를 덮고 머리 부분에 가발을 씌우자 멀리서 보기에는 아이가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실 곳곳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었죠. 천장, 벽, 의료장비 뒤편까지 사각지대 없이 모든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카메라는 적외선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어요. 복도에는 평범한 방문객으로 위장한 경호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문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병실 입구를 감시했어요.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에도 사람이 숨어 있었고 병원 밖에는 경찰 특수기동대가 민간 차량을 타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천 회장은 미끼를 던졌습니다. 천 회장은 재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수민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오늘 밤이 고비라고, 의사들도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우는 전화를 받으며 놀란 척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전화를 끄는 재우는 사무실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재우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민이를 자연스럽게 죽일 완벽한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수민이를 제거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다시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재우는 책상 서랍을 열어 병원 배치도를 꺼냈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침투 경로를 다시 한번 점검했죠. 오늘 밤 새벽 3시, 재우가 수민이를 제거할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재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권력에 대한 집착과 살인에 대한 냉혹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우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회사 사무실에 머물렀어요. 그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두근거리는 흥분이 아니라 차갑게 가라앉은 침착함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운동복에 모자를 깊이 눌러 썼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웠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2시 재우는 회사를 나와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천천히 병원을 향해 운전했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우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창백하게 드러났지만 그의 눈빛은 매서웠어요. 그는 병원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CCTV가 없는 구역이었죠. 재우는 차에서 내려 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이미 몇 번이고 이 동선을 답사했기에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병원 뒷문에 다다르자 재우는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미리 매수해둔 경비원에게서 받은 열쇠로 문을 열었죠. 삐걱거리는 소리 없이 문이 열렸고 재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내부는 고요했습니다. 복도에는 희미한 비상등만 켜져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재우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중환자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범행 직전의 긴장감이었어요. 재우는 이 감각을 5년 전에도 느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훈을 죽이던 그날 밤도 이랬었죠. 재우는 조심스럽게 수민이의 병실 문 앞까지 다가갔죠. 재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의료 장비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두웠기 때문에 천 회장이 설치해 놓은 CCTV를 재우는 발견할 수 없었죠. 침대에는 작은 몸이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재우는 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 쪽으로 다가갔죠.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재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필요한 제거 작업일 뿐이라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재우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는 심장치료 기계를 살펴보았어요. 여러 개의 전선과 튜브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재우는 주전원 플러그를 찾았죠. 그것만 뽑으면 기계가 멈출 것이고 약한 아이의 심장도 곧 멈출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을 거예요. 그저 불행한 사고로 처리될 것이고 누구도 재우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재우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장갑을 낀 손을 뻗어 플러그를 잡았어요.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재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플러그를 잡아당겼죠.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플러그가 빠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불빛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어요. 경고음이 울릴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재우는 순간적으로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이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복도에서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고 경호원들이 사방을 막아섰습니다. 재우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천재우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경찰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우는 그제야 침대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밝은 곳에서 침대를 바라보니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 누워 있었습니다. 재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죠. 함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재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경찰관들이 재우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재우는 저항하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꽉 붙잡았습니다. 재우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흔들렸어요. 복도 끝에서 천인국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천 회장은 재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천 회장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재우의 눈빛에는 패배감과 절망이 가득했죠. 천 회장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훈 이놈이 지훈이를 죽였다는 걸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더냐? 그것도 모자라 내 손자까지 죽이려 하다니 나쁜 놈. 재훈은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재빠르게 변해가며 공포와 분노, 후회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재우는 경찰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했죠. 환해진 복도를 지나가며 재우는 벽에 설치된 카메라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재우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들은 그를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갔고 대기하고 있던 호송차에 태웠죠. 천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들 지우는 돌아오지 않았고 5년이란 세월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손자 수민이는 지켜냈어요. 천 회장은 수민이가 있는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천 회장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재우는 차가운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검찰 조사관들은 냉정한 표정으로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죠. 테이블 위에는 복원된 CCTV 영상이 담긴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 5년 전 그날 밤의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AI 기술로 선명하게 복원된 영상 속에는 재우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SUV 뒷좌석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지훈의 차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조사는 밤낮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재우가 고용한 범죄자들을 모두 검거했어요. 그들은 돈을 받고 뺑소니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재우가 지시했고 재우가 돈을 지불했으며 재우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죠.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만난 장소의 CCTV까지 모든 증거가 재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증거도 나왔습니다. 재우가 수민이를 죽이려 했던 시도에 대한 증거였어요. 병원 CCTV에는 재우가 중환자실에 침입해 의료기기의 플러그를 뽑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 영상을 보며 경악했죠. 내 살배기 아이까지 죽이려 했다니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분노했습니다. 재우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어요. 담당 변호사조차 재우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희망이 없었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언론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어요. 삼보그룹 본부장이 일으킨 살인 미수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검사는 냉정하게 재우의 범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5년 전 지훈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 회사를 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음모,
그리고 내 살배기 수민이까지 죽이려 했던 악랄한 시도까지.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판사는 천재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입에서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재호를 부축해 일으켰지만 그는 제대로 서지도 못했죠. 독방에 갇힌 재호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철창으로 막힌 창문. 이곳이 그의 마지막 거처가 될 것이었어요. 재호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좌절의 눈물이었습니다. 삼보그룹에서는 재호의 흔적이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의 사진은 임원 명단에서 삭제되었고 그가 앉았던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어요. 직원들은 재호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모든 고통의 사건이 마무리된 후 천인국 회장은 법무팀을 통해 수민이의 호적 정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류들이 하나씩 준비되었고 법원의 허가가 떨어졌어요. 마침내 수민이의 성은 정씨에서 천씨로 바뀌었습니다. 천수민. 새로운 이름이 공식 문서에 기재되는 순간 천 회장은 기쁨의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수민이는 법적으로도 자신의 손자가 되었고 삼보그룹의 정당한 후계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천 회장은 수민이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들이 한 팀을 이루었어요. 서울대병원의 VIP 병동에는 수민이를 위한 특별 병실이 마련되었고 24시간 전담 간호사가 배치되었습니다. 천 회장은 매일 병원을 찾아 손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료진은 수민이의 건강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민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심장 기증자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뇌사 상태에 빠진 한 젊은이의 가족이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그 심장이 수민이에게 이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수민이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유정은 수술실 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기도했습니다. 천 회장도 그 옆에 서서 유정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복도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러갔어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새로운 심장이 잘 자리 잡았고 수민이의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유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긴장이 한순간에 풀려나왔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 회장도 눈물을 흘렸죠. 그는 유정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울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회복하던 수민이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입술도 건강한 분홍빛을 띠었어요. 수민이는 처음으로 숨이 차지 않고 깊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수민이는 드디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유정은 수민이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어요. 바깥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수민이는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죠. 한때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이가 이제는 건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유정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어요. 천 회장은 유정과 수민이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니, 초대가 아니라 이제 그곳이 그들의 집이 될 것이었어요. 천 회장의 저택은 서울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봄이면 벚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저택은 300평이 넘는 규모였고 방만 10개가 넘었어요. 유정은 처음 그 저택을 보았을 때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반지하 방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곳에서 살게 되다니요. 며느라, 이제 여기가 너와 수민이의 진짜 집이야. 이제 우리 여기서 같이 행복하게 지내자꾸나. 수민이를 위한 방이 특별히 꾸며졌습니다. 넓은 방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 장난감과 그림책들이 가득했어요. 벽에는 밝은 색의 벽지가 발라져 있었고 창문으로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침대는 폭신했고 이불은 구름처럼 부드러웠죠. 수민이는 방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넓은 방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유정의 방도 수민이 방 옆에 마련되었습니다. 아이 곁에 언제든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어요. 유정의 방에는 큰 창문이 있었고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것이 진짜일까요? 정말 악몽 같았던 시간이 끝난 걸까요? 유정은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가을이 무르익는 어느 날, 천 회장은 유정에게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민이를 데리고 외출했어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교회의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천 회장이 유정을 데려간 곳은 고즈넉한 묘지였어요. 바로 그날은 지운의 기일이었죠. 천 회장은 유정을 한 묘비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지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유정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 동안 지운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만 생각했지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차가운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천 회장도 그 옆에 앉아 아들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죠. 수민이가 옆에서 유정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유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민이가 건강해졌다고,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할아버지를 만나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했어요. 천 회장도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손자를 잘 키우겠다고, 유정도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했죠. 천 회장은 수민이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회사 일을 줄이고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그는 수민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고 함께 블록을 쌓으며 놀았습니다. 천 회장은 5년 만에야 처음으로 진정으로 웃을 수 있게 되었죠. 지훈을 잃은 후 그는 한 번도 제대로 웃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민이가 그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해주고 있었어요. 유정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더 이상 하루에 3군데 아르바이트를 뛰어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 대신 유정은 수민이 같은 환우를 위해 삼보그룹에서 새로 마련한 아동복지재단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 회장의 배려였죠. 한때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던 유정과 수민이, 그리고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던 천 회장. 세 사람은 서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연결되었지만 사랑으로 더욱 단단히 묶인 가족이었죠. 저택의 거실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습니다. 천 회장과 유정, 그리고 수민이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세 사람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아낸 것 같았죠.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행복을 영원히 지켜나가리라는 것을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